돌아오는 순간부터 또 마지막 순간까지 논란 끝에 김영철은 어쨌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2박 3일간의 그 김영철 방남 일정을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면은요. 언론을 통해서 정치 데스크 시간에도 뭐 김영철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영철이 예를 들면 우리 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오찬도 하고 뭐 식사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 영상이나 하물며 사진조차도 전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 그 신부장 뭐 지금 2박 3일 동안 깜깜이 정말 방남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상황의 엄중함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 북한의 대남 담당 비서들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폼 잡았거든요. 어디 뭐 제주도도 가고 이러면서 사진도 찍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예. 찍고 워커힐 호텔에서 한 발자국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워커힐 호텔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그냥 호텔 안에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남한의 그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잖아요. 예. 천안함 폭침의 주범을 저렇게 극진하게 환대하고 꼭꼭 숨기고 공개하라, 뭐 사과하라 이러니까 예.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우리 정부도 그런 거를 의식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제재를 풀어야 되는 이 북한의 절박함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남한 정부를 설득하고 남한한테 협박을 하든 빌든 어떻게든 미국을 좀 움직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런 시간보다도 남한 정부 당국자들한테 어떻게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역설적으로 오늘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영철의 뭐 이른바 숨바꼭질이 뭐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김영철의 일거수일투족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일정을 소화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결국에는 워커힐 호텔에 직접 찾아가서 김영철을 만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김영철이 실제로 호텔 안에서도 외부의 어떤 이제 다른 층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예.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회담을 하기 위해서 늘 워커힐로 찾아가는 이런 모양새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허. 어제 점심 때 일단 이제 서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찬을 함께했고요. 그리고 예. 오늘 아침 조찬 때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까지 함께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김영철 일행이 머물렀던 워커힐 호텔 외경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노 기자? 네, 그러니까 지금 17층이 이제 김영철 일행이 머물렀던 어떤 숙소 겸 회담 장소로 활용이 됐고 어허. 바로 밑에 층인 16층은 통일부의 사무국 그리고 상황실이 꾸려졌다고 하고요. 14, 15층이 국정원의 사무소로 이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4층부터 꼭대기층인 17층까지를 모두 활용하면서 4개 층을 비워서 저기서 이제 숙소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회담장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14층부터 17층까지는 어떻게 보면 김영철을 위한 공간이었다. 뭐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철 일행이 머물렀다는 워커힐 호텔의 시청자 여러분 17층 있잖아요. 17층이 그냥 일반 룸이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뭐 좋은 방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7층 전체가 스위트룸 한 10개 정도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이 모든 객실을 모두 다 통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게 네. 오직 김영철 일행만 들어갈 수 있게 한 건데 그중에서도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라고요. 네. 1박에 800만 원짜리 하는 이 호텔의 초고가의 그런 객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강 기자, 좀 전에 그래픽 화면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 계산해 봤을 때 17층에 저 스위트룸이 객실이 10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박에 800만 원이면 10개면 하루에 총 10개 다 하면 8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영철 일행이 2박 했으니까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숙박 비용만 1억 6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억이 넘는 상당히 이제 고가의 뭐 숙소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자, 우선 이 통제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이곳이 바로 이제 회담 본부가 됐기 때문에 회담장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숙소를 찾아가서 지금 보시는 이 숙소가 김영철이 직접 묵었던 그 숙소의 그런 방의 그런 모습인데 와, 호화스럽네요. 예, 상당히 고가로 이루어져 있고 밖에 그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일 정도로 상당히 뷰가 좋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곳을 좀 회담장으로 이용하면서 넥타이를 풀고 왜 허심
탄탄하게 이야기하면 좀 더 말이 잘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명균 장관 일행도 이곳에서 이렇게 방에 찾아가서 회담을 나누거나 예.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대화 분위기를 좀 더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저 장소를 선택한 것도 하나의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나 장치가 아니었나 생각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렇게 스위트룸을 17층에 10개 방을 쫙 비워놓고 김영철 일행을 위해서 이제 내준 건데요. 김영철은 어떻게 보면 손님이니까, 뭐 손님이잖아요. 네, 손님으로서 우리가 저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 좀 과잉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련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예, 네. 호텔에 잘 모셔놓고 우리 당국자들이 가서 아련하는 형식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워커힐 호텔에 가둬놓고 돌아가면서 조사한 겁니다, 조사. 국정원장은 이런 걸 물어보고 통일부 장관 이런 걸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김영철이 알리려고 하는, 김영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빼내기 위해서 예. 잘 환대를 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건 역시도 역사가 나중에 평가해 줄 겁니다. 지금 이 북한의 평화 공세가 다시 허위로 드러나고 예. 다시 도발을 하고 그러면 정말 진짜 든 비용과 이런 국민들이 인내해 준 거 이런 거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죠. 예, 예.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정말 이런 계기로 예. 이제 비핵화의 길로 조금씩 나오고 남북 관계 개선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워커힐 호텔 통째로 17층 비워줘서 잘 이렇게 접대한 거, 예. 그거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남 여론, 그러니까 남한 내부의 그 안 좋은 여론을 많이 고려한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건데 미국이 아마 굉장히 관심 있게 워커힐을 지켜봤을 겁니다. 네, 네. 도대체 남북한이 저렇게 숨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리핑을 하겠죠, 미국에. 네. 그 과정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투명하게 예. 미국과 공조를 하는 그런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니, 좋다. 그러면 김영철이 2박 3일 동안 방남을 하고 돌아갔다. 조명균, 정의용,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만났다. 그렇다면 남북 간에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했으니 뭔가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합의문 나왔습니까? 일단은 뭐 북한에서도 아무런 공식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돌아간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도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비핵화 문제도 일단 언급은 됐다고 하니까 예. 실제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건지, 그리고 북미 대화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건지를 물었는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어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일단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뭐 아무런 이제 합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것만 보면은 뭔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떠들썩했던 김영철 방남. 그런데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부장,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합의문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아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좀 더 진정성 있는 예. 의견 표명. 뭐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정말 유감이다라든지 명복을 빈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요구했잖아요. 예. 그런데 천안함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다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합의문이 없는 것은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이 김여정하고 지금 김영철은 다르잖아요. 네. 김영철은 굉장히 실무적인 어떤 이제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그냥 터놓고 예. 결론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했을 겁니다. 예.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이런 주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핵화 어떻게 할 건지, 미국하고 어떻게 할 건지, 남북 대화는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런 거기 때문에 예. 합의문이 애초에 나오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2박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철이 이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전선부장은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셨어요. 우리의 국정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도 북한에서 통일전선부장이 방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김영철 방남과 과거의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땠습니까, 강 기자? 예, 그때 시기가 DJ 정부, 그러니까 2000년도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표를 좀 보고 계시는 어허. 것처럼
2000년도에는 모든 게 오픈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상당히 광폭 행보로 보일 정도로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는데 그랬네요. 제주도도 방문했었고 포항제철, 불국사 주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수학여행 코스라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 각 지방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김영철은 저희 소식 전해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접견 다 비공개로 했죠. 폐회식 때 잠깐 공개적으로 모습 드러냈죠. 예.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죠. 좀 좀 더 사진이나 그런 거를 이거군요. 예, 이게 당시에 김용순 전 통일전선부장인데 불국사와 여미지,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 그리고 지금 임동원 대통령 특보와 함께 비행기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까지. 비행기도 같이 탔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포항제철도 방문을 했는데 예. 지금 아까 보셨지만 대통령 특보와 대화를 하는 모습부터 그리고 어디를 갔는지 그 사진들이 모두 다 언론에 공개가 됐던 거죠. 예. 지금 김영철이 하나도 사진이라든지 영상이 공개되지 않고 어떤 대화를 언제 나눴는지도 사후에 공개되는 것이 예. 지금 2000년도의 상황과는 좀 비교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철의 일거수일투족 다양한 영상을 좀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데 들어올 때 나갈 때 뭐 이런 정도 영상밖에 없으니까 비슷한 영상이 지금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데요. 자, 신부장 보시기에는 그러면 2000년도의 김용순과 지금의 김영철과 물론 시대 상황도 다르긴 합니다만 너무 180도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한 5가지 사례가 역사적으로 비교 대상인데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내려왔던 호담이라든지 뭐 윤기복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방문 자체가 비밀이었어요. 어허. 서울에 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언론도 포함해서. 그런 비밀, 완전히 온 거 자체가 비밀로 한 그런 방문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본 2000년에 김용순, 그리고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그 조문을 하기 위해서 온 김양건, 이런 것들은 예. 방문도 공개고 활동도 굉장히 광폭 행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김영철의 방문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방문은 공개적으로 했는데, 예. 와서 행동은 그러니까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남북 간에 할 말이 많았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김영철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하려고 우리 측에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남한 내부에 지금 김영철을 잡아가지고 가두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목숨을 거두라는 그런 공개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김영철도 굉장히 겁을 먹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와는 많이 달랐던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김영철과요, 우리 남한의 두 전직 안보수장과 김영철이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안보수장하고 김영철하고 왜 비교가 되는 거야 하실 텐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제가 그래서 엇갈린 명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꽃꽃장수, 다들 이제 유명한 이제 사진이 됐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인데 이 김정일을 맞이했을 때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이렇게 등을 꼿꼿이 세워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이 일직선으로 서 있는, 그러니까 아주 꼿꼿한 모습을 보여서 꽃꽃장수인데 저때 당시에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달 뒤에 남북 군사회담을 참여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이 꽃꽃장수 해프닝에 대해서, 그 일화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가벼운 말다툼을 나눴는데, 그때 우리 수령한테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김장수 당시 장관이 나 원래 그렇다라고 받아친 겁니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 이렇게 요구하죠. 당시에 NLL 문제 있다, 주적 개념 삭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장수 장관이 안 된다 라면서 강하게 버텼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다음에 제목을 김관진 효과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김관진 효과는 쉽게 말해서 북한에 좀 워낙 선도적으로 나가고 이제 적극적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북한에서 오히려 당황해서 이렇게 백색 가루 테러도 생겼고요. 이렇게 보면은 북한 측에서 아예 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을 총에 그런 관역으로 세워서 훈련을 시키는 등 상당히 훈련에 철저히 하고 북한에서 상당히 공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도 했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그 단호한 입장이
북한 도발을 막는데 상당히 주요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김관진 장관 북한의 아주 엄중한 그리고 선제적인 그런 제압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실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해당 부대를 시찰했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해주기 바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필승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 수호 아닙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만전히 기해주기 바래요. 병장 양진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분명 김태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분명 박진영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분명 김지수 근데 이렇게 당시에 이제 화려한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좀 뭔가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어제 오늘 모두 검찰에 소환이 됐거든요. 근데 북한에 상당히 단호한 자세로 버텼던 그 두 장관이 상당히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김영철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설명하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었고 최근에 이제 국빈 대접을 받을 만큼 과한 이전을 받는다라는 논란에 휩싸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 이게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엇갈린 운명이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김영철이 방남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두 전직 안보수장 김장수,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쓴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글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 부장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 징역 30년이 구형됐잖아요. 예, 그랬죠. 전직 안보수장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나라인 거는 맞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뭡니까? 분단국입니다. 북한이라는 적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이에요. 예, 이 분단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보입니다. 안보. 언제든지 적이 오판을 할 경우에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방수장들의 어떤 위상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남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북한을 정말 그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제 김관진 장관이 되잖아요. 예, 예. 그 뒤로 북한에 큰 도발이 없지 않습니까? 김관진을 정말 북한이 무서워했고 그랬는데 다른 어떤 그 불법 행위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어느 편을 들기가 어렵지만 지금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예.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지만 안보가 중요시되는 분단국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군요. 김영철 방남 기간 좀 피해서 이게 김영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검찰 포토 라인 앞에 섰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요, 이게 뭐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인데 저희는 천안함 폭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글을 보시면 천안함 침몰 사고를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청원인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한 4만 4천 명 정도가 서명을 어이구, 했더라고요. 예. 좀 빠르게 이제 그 게시판에 서명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당시에도 이게 조작이 됐다, 그냥 자초한 것일 뿐인데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갔다 이런 식의 어떤 음모론이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최근에 이런 식으로 김영철의 방남 그리고 정부가 김영철이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런 식의 어떤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청원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안함은 북한 수행이 아닐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조사하자는 지금 국민청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천안함 유가족들 그리고 천안함 생존 장병은 과연 어떤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 하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만약에 그걸 재조사하려면 누가 재조사할 건지, 네? 네. 아니, 그러면 뭐, 북한에 와서 김영철이 와서 재조사를 하려죠?
이거 녹음하셔도 됩니다. 김영철이 보고 와서 재수사하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겁니까? 저희는 그 자리에서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인데 그런 직감 정도는 모를 수가 없거든요. 또 뭐 자초였을 거라 다시 뭐 재조사 하자는데 무슨 자초예요, 자초. 거기 있었던 당시 그 당사자들이 자초라고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폭발음과 순식간에 일어나 배가 엎어졌는데 천안함이 북한이 아니다 그런 소리 벌써 받고 살아야 될 거 생각하니까 막 미쳐버리고. 사실 이제 생존장병 그리고 유가족과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말들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진짜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두고 2010년에 이미 공방을 벌이다가 다 정리된 사안인데 이제 와서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여의도 정치권은 지금 논란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좀 갈려 있는데요. 어제 저희 회사 앞에 청계광장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방남 규탄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 괴뢰군이 쏜 포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괴뢰군이 쏜 약 200발 넘는 포탄에 해병대원 2명이 사상자, 16명이 전상자, 민간인 2명이 사상자와 3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우리나라를 공격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주 범인인 북한 괴뢰군이 김영철을 대한민국 영토로 초대하였습니다. 적화 통일과 함께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서해 영웅들이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필성! 네, 실제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그런 장병 출신의 그 말을 들으셨는데 어제 뭐 함성 소리 들으셨겠지만 꽤 많은 인파가 왔습니다. 청계광장에 주최 측 추산으로 한 2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제 경찰로 추산을 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청계광장과 이 일대가 상당히 꽉 둘러찬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그런 상황이었는데 구호를 좀 많이 외치면서 그 시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도 있었고요. 자유민주주의 만세와 함께 뭐 자유한국당 만세 뭐 이런 구호도 있었습니다. 좀 더 자유한국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국당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국군 뒤통수권자다. 뭐 이런 이제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신 부장 보시기에 한국당의 저런 주장들이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좀 비판치고는 좀 수위가 높다. 좀 오버 액션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진짜 저희 회사 앞에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제가 나가서 진짜 봤습니다만은 예.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안함 병사가 말했던 것처럼 또 야당 정치인들이 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걸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거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예. 저 정치적으로만 좀 들여다보면 여태까지 이제 자유한국당 비롯한 야당이 좀 지리멸렬하잖아요. 예. 근데 김영철이 내려오고 우리 이제 보수 여론이 다시 결집하면서 약간 보수 진영이 다시 뭉치는 어떤 계기로 정치적인 계기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물론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고요. 예. 두 가지가 다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의 주장이 있다면 당연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김영철 방남을 바라보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연일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이 같은 전략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에 황병선은 되고 2018년에 김영철은 안 된다는 것은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색깔론으로 지방선거를 한번 준비해 보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당리당략의 행위일 뿐입니다. 네, 뭐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부장, 그 여당의 주장은 그럼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당 주장도 같은 논리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북한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미국과 대화하게 하고 비핵화 이 문제를 풀자. 이런 또 여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걸 여당이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아무래도 여당은 김영철이 내려오는 거를 받아들인 거를 보면서 저는 느꼈는데 예.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 남남 갈등 그 속에서 여당의 또 이 세도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응원단이 어제 귀환을 했잖아요. 어제 저희가 그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그 응원단과 관련해서 뒷얘기가 시청자 여러분 하나 전해진 게 있거든요. 예전에 그 응원할 때 김일성 가면 논란이 있었는데 이 김일성 가면 논란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가 하나 뭐 공개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응원단이 좀 질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북한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입니다. 김일성 가면 논란이 일자 평양에서 괴난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응원단 책임자를 엄청나게 혼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논란 일으키지 말고 남측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라 이런 지시까지도 평양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시를 받아서인지 북한 응원단 같은 경우에는 뭐 게릴라 그 응원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밖으로 나가서 야외 공연 같은 것들을 깜짝 공연을 하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왜 가서 논란을 일으켰느냐 이런 질책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2년 예전에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응원단이 왔을 때는 뭐 팬클럽이 결성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였는데 예. 사실 이번에는 응원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예. 실제로 응원 스타일이 너무 옛날 올드하다 이런 것 때문에 뭐 관중들의 어떤 외면을 좀 받기도 했어서 여러 가지 좀 총합적인 어떤 질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엄청난 인명피해를 말하고 있다. 인명피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저렇게 얘기했답니다. 적절한 조건이 아니면 나 북한하고 대화 안 할 거야. 그런데 모두가 엄청난 인명피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인명피해라는 것은 이 북한을 향해서 군사 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 저거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과 관련해서 신부장, 네. 북한의 북핵 문제 말고도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을 남한에 내려보내야 되는 그 북한이 굉장히 절박한 게 느껴지는데 예.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절박한 것이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저 강경한 자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태까지 미국이 북핵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그런 무리한 무력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북핵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어허. 전 세계적인 미국의 헤게모니, 예.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말을 안 듣고 트럼프를 무시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고 각종 테러 집단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평양을 불시에 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양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악당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예.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예. 얘기가 지금 국제정치학계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도 그걸 김일성이란다. 김정은이 예.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예. 김정은에게 겁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트럼프가 그렇게 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옵니다. 새로운 또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